기자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진수 기자는 친정엄마 은경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선 사건이네요.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할 문제입니다. 며칠 후 최진수 기자는 딸 소연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어요. 며느리는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소유물이었다는 걸요. 기자는 또한 김도영 정신과 의사와도 인터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적 수치심 유발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일주일 후 지역신문의 신혼 첫날 방문을 연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소연의 증언과 함께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일인가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한 가족이 딸의 인생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살포시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상담센터 오후 4시 은경은 마지막 내담자와의 상담을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째 심리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 소연이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상담센터 문이 열리며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28살의 소연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신부가 될 여자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신혼여행 준비물 챙기러 백화점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은경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상견례에서 만난 지훈과 그의 어머니 문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소연아, 지훈이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였지? 은경이 물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였잖아요. 지훈 오빠가 대기업 과장이고 집안도 반듯하다고 해서 만나게 됐었죠.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은경은 그 말을 듣고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을 드린다니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상견례 때 지훈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며느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라고 우리 집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소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께서 정말 꼼꼼하세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심지어 신혼여행에 뭘 가져갈지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은경은 상견례 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문자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결혼하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혹시 지훈이가 어머니께 너무 의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니? 은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끔은 저보다 어머니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 장소도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곳으로 정했어요. 은경의 가슴에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어떤 곳으로 정했는데? 제주도인데 시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펜션이에요. 가족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신혼여행 일정까지 시어머니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뭘 먹고 어디를 갈지까지요. 은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지훈 오빠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소연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전화해서 신혼여행 때 입을 옷까지 확인하셨어요.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은경은 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불편한 건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은 숨이 막혀요. 지훈 오빠와 단둘이 있을 때도 뭘 하고 있는지 어머니께서 자주 연락이 와요. 데이트할 때도 몇 시에 끝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보고해야 해요. 은경의 심리 상담사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울려댔습니다. 그럼 혹시 지훈이는 뭐라고 해? 오빠는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냥 이해하라고 하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은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사랑과 통제는 다른 거야. 너를 사랑한다면 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거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소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도 저를 아껴주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은경은 혼자 집에 앉아 딸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의 모습에서 행복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잘 살 거예요가 아니라 잘 살 수 있어요 였을까요? 일주일 후 걱정과는 다르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소연은 지훈과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소연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은경은 딸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랑보다는 의무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훈이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은경은 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은경은 가슴 한편에서 솟아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 게이트 앞 은경은 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딸이 얼마나 행복해 보일지 기대하며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신혼여행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게이트에서 나오는 소연의 모습을 본 순간 은경의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딸의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딸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일주일인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연아, 신혼여행 어땠어? 은경이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소연이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가방을 끌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공손했지만 은경은 지훈의 표정에서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경은 소연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딸이 계속 손을 비비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은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비행기 타느라 좀 피곤해요. 소연이 답했지만 그 순간 딸의 손이 목 부분을 살짝 만지는 것을 은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지훈이 전화를 받는 내내 소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로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소연이도 함께요. 지훈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은경은 소연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소연아, 피곤하면 내일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야죠. 소연이 빠르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를 몰며 은경은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계속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소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바다가 예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은 어땠어? 펜션이 괜찮았대? 은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뒷좌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은경은 백미러로 소연의 표정을 봤는데 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도 순간적으로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션은 괜찮았어요. 소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은경은 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을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연이 빠르게 답했지만 은경은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여행 일정이 빡빡했거든요. 하지만 은경의 눈에는 지훈의 설명이 억지스럽게 들렸습니다. 특히 지훈이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은경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경은 백미러를 통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눈물을 빠르게 닦아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은경은 뒤돌아보며
딸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야위어져 있었고 특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소연아, 잠을 못 잤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 여행하느라 늦게 잤어요. 괜찮아요. 소연이 답했지만 은경은 딸이 자꾸 지훈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댁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지훈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네, 소연이도 같이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빨리 보고 싶어 하신다. 피곤하더라도 좀 밝게 해야겠어. 은경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에게 밝게 하라고 미리 당부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왜 밝게 해야 해?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은경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요. 지훈이 답했지만 은경은 그 이유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댁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자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아이들 마중 나와주셨어서 고맙습니다. 문자가 은경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소연이 차에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신혼여행이 힘들었나? 문자가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은경은 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지켜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딸의 변화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지훈의 어색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은경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신혼여행 이야기 들어보자. 문자가 밝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소연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서 무언가 일어났고 그것이 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은경은 골목에 주차하고 시댁 현관에 들어서자 문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여행이 힘들었나 봐요. 은경이 답하며 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혼여행이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문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자 지훈이 제주도에서 사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주도 특산품이에요. 맛있는 거 골라서 가져왔어요. 고마워, 지훈아. 그런데 신혼여행은 어땠어? 내가 추천해준 펜션 괜찮았지? 문자가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어땠어? 방이 넓었지? 문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은경은 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첫날 밤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될까요? 소연아, 너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소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친정집에서 하루 푹 쉬고 내일부터 시댁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어떨까? 은경이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친정에서 하루 정도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사돈어른? 은경이 답했습니다.
문자가 약간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와서 신혼여행 이야기 더 자세히 해줘. 지우는 내일 새벽에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라서 소연이만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은경은 소연과 함께 일어서며 소연이 짐을 챙기는 동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아마도 지훈의 방으로 보이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문고리 주변에 이상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저 방이 지훈이 방이에요? 은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지훈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답하며 재빨리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은경이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자국들이 무엇인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자. 은경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오는 길에 은경은 소연이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뭘 그렇게 뒤를 봐? 은경이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연이 빠르게 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소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친정에서 하루 쉬어도 돼요? 당연하지. 왜 그렇게 물어? 은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힘들어서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신혼여행이 힘들었어? 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가끔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부담스러운데? 뭐든지 다 확인하시려고 해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혼여행 때도 그랬어?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은경은 딸의 반응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 첫날 밤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은경은 소연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목욕이라도 하고 푹 쉬어. 네, 그럴게요. 소연이 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소연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은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목과 어깨 부분에 이상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은 것 같은 자국들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뭐야? 은경이 딸의 어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며 재빨리 옷을 끌어올려 가렸습니다. 아, 그냥 여행하면서 생긴 거예요. 가방끈에 스쳐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은경은 그것이 가방끈에 스친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서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은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예민해서 뭐가? 시어머니께서 너무 자세히 아시려고 해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은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변화된 모습, 목과 어깨에 이상한 자국, 그리고 지훈의 방 문고리 주변에 긁힌 자국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지만 아직 그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친정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딸의 얼굴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진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꺼내자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가야 해요? 소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은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 너무 신경 써주셔서 부담스러워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은경은 딸을 시댁에 데려다 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은경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딸의 변화된 모습, 목과 어깨에 이상한 자국, 그리고 신혼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굳어지는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심리상담사로서 25년간 쌓은 경험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은경은 매일 소연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 중에 자주 들려오는 네, 어머니, 지금 갑니다라는 말이 은경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은경은 소연이 놓고 간 물건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시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돈어른, 갑자기 웬일이세요? 문자가 현관에서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소연이가 놓고 간 화장품이 있어서요.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은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요즘 신혼 적응하느라 바쁘죠. 문자가 답했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자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부지런해요. 문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소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은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일주일 만에 더욱 야위어져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잠을 못 자고 있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살림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소연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혼인데 무슨 살림이 그렇게 바빠? 은경이 물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정말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안일 도맡아서 하죠. 은경은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은 딸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문자가 계속 곁에 앉아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문자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못 나가요. 집에 손님이 와서. 은경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네, 저쪽으로 가세요. 소연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은경은 복도 끝에 있는 지훈의 방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문고리 주변에 이상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친 것 같은 긁힌 자국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경은 베란다에서 여전히 통화 중인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그 방 앞으로 갔습니다. 소연아? 은경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와요? 소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울고 있었니? 아니요. 그냥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답했지만 은경은 딸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그럼 어디서?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연이 빠르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소연아, 뭐 하고 있어? 문자가 베란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 엄마가 화장실 다녀오시는 길에요. 소연이 급하게 답하며 은경을 재촉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은경은 소연의 손목에서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끈이나 밧줄에 묶인 것 같은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소연아, 손목에 그게 뭐야? 은경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며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아, 그냥 요리하다가 다친 거예요. 하지만 은경은 그것이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서 그런 자국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문자가 계속 소연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연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끼어들거나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밤에 잠을 잘 자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끔 뒤척이긴 해요. 문자가 답했습니다. 왜 뒤척여? 은경이 소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문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당연히 설레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은경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은경은 확신했습니다. 딸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이상한 자국, 문고리에 긁힌 자국, 그리고 문자의 과도한 감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무서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다짐했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은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시죠? 은경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디야? 엄마, 지금 올 수 있어요? 제발. 소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로 가면 돼? 은경이 이미 옷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집을 나선 은경은 택시를 타고 시댁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새벽에 딸이 집을 나와 편의점에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리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얇은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연아. 은경이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은경의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데 있어? 은경이 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뭘 못 견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같이 신혼여행에 갔다고? 그리고 첫날 밤에 신혼온 방에 왜 들어가? 네. 지훈 오빠랑 저는 따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방문을 여시더니 들어오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보여줘야 해. 내가 확인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지라고 하시면서 소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경은 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훈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엄마.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에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잤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소연이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랬어? 네. 매일 밤마다 시어머니께서 확인하러 오세요. 며느리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소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런 자국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면 안 된다고. 며느리는 순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묶으셨어요. 은경은 딸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소연아,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어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밖에서는 정말 착하신 분 같으셔서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지훈 오빠마저 그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절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야. 오늘은 특히 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직도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하시면서 소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은경은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돌아가기 싫어요. 절대 돌아가지 마. 우리 집으로 가자. 은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오빠가 지훈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먼저야. 편의점을 나서며 은경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어?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거? 없어요. 휴대폰도 시어머니께서 밤에는 가져가세요. 그럼 상처 자국이라도 사진으로 찍어둬야겠어.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경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나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절대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전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누가 믿어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밖에서는 정말 좋은 분 같이 행동하세요. 믿어줄 사람은 분명히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집에 도착한 후 은경은 소연의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목에 밧줄 자국, 어깨에 멍, 뺨에 붉은 자국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혼자서는 안 돼.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그날 밤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니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진실을 말했고 이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소연이 조금 더 안정을 찾은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대학 동기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김도영이었습니다. 도영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은경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경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소연이 일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1시간 후 김도영이 은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상태를 본 그는 즉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트라우마 증상이야. 당장 치료가 필요해. 김도영이 소연을 진찰한 후 은경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증상, 불면 장애.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야. 김도영은 소연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은경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은경아, 이건 단순히 치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법적 조치가 필요해. 어떤 법적 조치? 가정폭력 신고, 그리고 성폭력 상담센터에도 연락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은경은 김도영의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이 시댁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원은 은경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딸분이 안전한 곳에 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은경에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혹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있나요? 아니요, 휴대폰도 빼앗겼다고 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상처 사진을 찍어 두시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후 은경은 소연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소연의 상처들을 자세히 진찰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라면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에 필요하시면 더 자세한 소견서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은경은 소연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해. 엄마, 무서워요. 시어머니와 지훈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을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경찰서에서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분, 혹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자료가 더 있나요? 시댁에 제 옷이나 물건들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 은경과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소연아, 너 어디 있었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데. 지훈이 다가왔지만 소연은 은경 뒤로 숨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소연이는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은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은경이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너와 시어른이 내 딸에게 한 짓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소연이가 뭔가 말했나요? 그래, 다 말했어.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다. 그건 어머니께서 소연이를 위해서? 은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정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은경 뒤에서 나와 지훈을 직시했습니다. 지훈 오빠, 저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소연아,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이미 늦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고? 뭘 신고했다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한 모든 것을요.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경찰이 집에 왔다고요? 전화를 끊은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은경과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고했구나. 당연히 신고했어. 당신들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야. 은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제 깨달았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소연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 절차, 치료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까지 힘든 길이 될 것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은경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은경은 먼저 지역 여성인권센터의 박미라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가죠. 박 센터장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요. 그런데 언론에 알리면 피해자인 따님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은경은 집에 돌아와 소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아, 이 일을 사회에 알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엄마,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당당해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은경은 지역 신문사 기자인 최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진수는 사회부 기자로서 여성 인권 관련 기사를 자주 썼던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진수 기자는 은경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선 사건이네요.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할 문제입니다. 며칠 후 최진수 기자는 소연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어요. 며느리는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소유물이었다는 걸요. 기자는 또한 김도영 정신과 의사와도 인터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적 수치심 유발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의 신혼 첫날 방문을 연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소연의 증언과 함께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일인가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공범이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며느리가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가족 내 일을 왜 사회에 알리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문자는 급하게 언론에 대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방송국 PD는 문자의 해명을 듣고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직접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며칠 후 문자는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오히려 문자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죠. 그래서 신혼여행에서까지 감시하신 건가요? 감시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뭘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건가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 법을요. 첫날 밤부터 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문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21세기 마녀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 상태가 정상인가요? 며느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이 이상해요.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죠? 여성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부장제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지훈도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는 그를 별도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지훈 씨,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미 온 나라가 다 아는 사건인데. 그날 저녁 지훈은 은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합의해주면 안 될까? 이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 망가져.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소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께 뭐라고 했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당신은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미안해.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소연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부관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연이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직 재판이 남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은경은 소연의 손을 꽉 잡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문자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판사가 문자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피해가 뭐예요? 저는 좋은 며느리 만들려고 한 건데요.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할 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당했고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고요. 지훈도 증인석에 섰지만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김도영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 결과입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문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지우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결이 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은경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끝났어요. 재판 후 소연은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6개월 후 소연은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제 방이에요.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제 공간이요. 은경은 딸이 방문을 닫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소연은 상담사가 되어 여성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는 소연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사님, 저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함께 이겨내요. 정말요? 그럼 저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은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상담을 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엄마가 그날 밤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은 내 것이다. 소연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그 문은 이제 진짜 소연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열 수 없는 소연이 스스로 닫을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서 소연은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소연은 또 다른 피해자를 도우러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회복한 만큼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방이 되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